반갑습니다. 오늘 문학 개념 특강, 겨울방학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개념어 고등학교 국어 영역 방학 특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문문학, 소설문학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자, 먼저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실전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소설의 접근법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개념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서술자 시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술자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술자, 시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봐야 할 것이 서술자와 시점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소설의 서술자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소설 속에 따로 등장인물이 하나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이죠. 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에 우리가 1인칭 시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인칭 시점 둘 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사건 내면적인 분석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인물 사건의 속마음이라든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가능하냐, 혹은 외면적으로만 분석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서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주인공인 나가 등장인물이 되어가지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과 친근감을 준다. 우리가 이게 정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뢰감과 친근감을 주는. 자,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리거나 미숙한 주인공을 내세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서술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지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사건 판단을 좀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서 상황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또 이런 소설이 읽는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사건의 외면적인 분석이 가능한 관찰자 시점. 자,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과 호기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내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떤 세계일까,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럼으로써 긴장감과 호기심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소매, 사랑손이가 어머니. 자, 사랑손이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오키라는 서술자가 사랑손이가 어머니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서술이 되게 됩니다. 김동인의 붉은 산,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소설 밖에 서술자가 위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 밖에 서술자가 위치해 있는 경우. 자,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작가라고 이렇게 써있게 되는데, 소설 밖에 위치하면서 3인칭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3인칭 시점이에요. 이건 전부 다. 자, 3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3인칭 시점은 딱히 3인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작가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좀 주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작가가 마치 시인처럼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진술하는 신이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지, 인물의 속마음이 어떤지 전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작품 전체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상상적인 참여가 약간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재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 독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가 조금 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작가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서술자의 주관을 완전 배제하고요, 객관적인 태도로만 외부에서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읽는 재미는 있겠지만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김만중의 구운몽, 염상석의 3대, 이광수의 무정,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고전 소설에서 거의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게 되고 영상설의 3대나 이광수의 부정같이 아주 긴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도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김동인의 감자, 황선의 소나기 등등등의 작품에서 객관적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만을 보여줄 걸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는 그런 관찰자 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네 가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요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시험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적 시점에서 내적 초점화의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적 시점에서 내적 초점화의 기법이다. 자, 작품 밖의 서술자니까 3인칭이에요. 전지적이나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 등장인물의 속마음에 들어가서 그 인물의 시점에서 보고 듣고 느낀 말을 말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1인칭 주인공 흉내내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인칭 주인공을 흉내내는 기법. 거기서 선택된 그 어떤 인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초점 화자라고도 부릅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선택지에는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택지에서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1인칭 시점도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1인칭 시점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뭐 답을 그냥 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얘기하는 1인칭이라기보다는 전적 시점에서 내적 초점화를 이룬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인물의 초점 화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것들하는 걸 좀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전지적 시점은요, 서술자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서술자가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데 작품 안쪽에 A라는 등장인물, B라는 등장인물, C라는 등장인물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작품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전지적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한적 전지적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서술자가 작품 안쪽에 있는 특정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선택된 이 인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초점 화자라고 부른다. 초점 화자라고 부른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서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찾아주세요. 초점 화자의 경우 내면 심리를 제시하는 게 가능하죠. 내면 심리라고 얘기하면 직접적 제시예요. 직접 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간접 제시도 쓰게 되지, 대화 행동을 통해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인물들, 초점 화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에요. 그림에서 그려놨듯이 B와 C와 같은 그런 인물을 다른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인물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제시만 등장합니다. 간접 제시만 등장해요. 여기가 아니라는 걸 좀 중요해요. 자, 간접 제시로만 전달하고, 초점 화자 같은 경우는 심리 상태를 얘기해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들을 살펴봐주는 그런 형태의 소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시점에서 내적 초점을 이루어가지고요, 전지적 시점의 그런 어떤 단조로운 시점을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지적 시점에서 내적 초점하다라는 그런 표현 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또 거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리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직접 제시냐 간접 제시,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냐 전적 작가 시점을 쓸 것이냐, 1인칭 관찰자, 작가 관찰자, 즉 관찰자의 시점을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인물의 속마음이 직접 제시되느냐 간접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당히 거리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거리관계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통해서. 자, 요렇게 생긴 거 우리 서술자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서 서술자.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인물이라고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인물. 자, 서술자는 시옷이라서요. 삼각형이고요. 인물은 인물이라서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네모가 있습니다. 독자예요, 독자. 그래서 인물과 서술자, 독자의 관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이 선을 고무줄이라고 생각해요. 고무줄.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인물과 독자니까 되게 사람들이란 말 무겁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겁다고. 자, 그래서 서술자를 이렇게 쭉 하고 잡아당겨 올립니다. 서술자를 이렇게 쫙 들어 올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쭉 하고 고무줄이 늘어날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이런 형태. 즉 여기서 서술자가 빠져버리게 된다. 서술자가 빠져버리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뭔가가 전달이 되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뭔가 전달이 되는, 이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간접 제시 방법. 즉 저기 나와 있듯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면요,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 서술자와 인물 사이도 역시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인물과 독자 사이는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치? 멀멀 가까워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쫙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땅바닥에 내려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고무줄이 줄어들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중간에 서술자가 들어가가지고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간접 제시냐 직접 제시냐라고 물어보면 직접적인 제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직접적인 제시 상태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가까워진대요. 자, 인물과 서술자의 사이가 가깝고요. 서술자와 독자의 사이가 역시 가깝습니다. 근데 인물과 독자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표로 정리하는 것보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 서술자, 인물과 독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 고무줄이라고 생각한다면 잡아 당겨 올려 서술자가 빠지는 거죠. 서술자가 빠지면 인물하고 독자 사이가 간접 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땅바닥에 내려놓는다고 생각해봐. 인물과 독자 사이가 서술자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직접 제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물과 서술자, 인물과 독자, 서술자의 거리 관계를 따지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리 관계도 선택지로 많이 나오게 돼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으로 바뀌었을 때, 직접 제시가 간접 제시로 바뀌었을 때 시점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서술자와 인물의 관계는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필기하고 알아두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물의 유형 쪽으로 가볼게요. 인물의 유형. 자, 인물의 유형입니다. 인물의 유형입니다. 인물의 유형. 자, 인물의 유형. 자,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느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자, 작품 속에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주동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주동인물. 춘향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춘향과 이도령에 대해서 이몽룡이에요. 이몽룡. 자, 둘의 사랑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제이기 때문에 중심 인물은 당연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 춘향과 이몽룡이 될 겁니다. 자, 반동인물은 이런 중심 인물과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다. 자, 그래서 작중에 누굽니까? 춘향전 같은 경우에 변사또 춘향이랑 대립하게 되고요. 또 이도령하고 이몽룡하고 대립하게 돼서 나중에 이몽룡한테 크게 당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성에 따라서 자, 이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 특성은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의 말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형적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어떤 배치나 집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수업 시간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에 박혔다. 틀에 박힌 인물이다.
자, 틀에 바뀌었다는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틀이 있을 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등학생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고등학생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그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착하다 나빠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고전소설 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대 조일간 영감, 태평천하의 윤직원 영감처럼 영감님들이 좀 많네. 자,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이라는 건 개인의 독특한 어떤 개성을 뽐내는 그런 인물으로서 주로 어디에 등장합니까? 현대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고요. 동백꽃의 정순이 당시 여성들이 가지지 않았던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는 그런 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백성수 같은 주인공은요, 방역소나타에서 약간 좀 미친 듯한 그런 예술성을 좀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보통의 예술가보다도 상당히 광적인 쪽의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격이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평면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은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자,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평면적인 인물. 흥부에서 흥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주의 환경과 사건 진행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 있는데 성격이 발전하고 변하는 인물. 자, 인형의 집에 노라라는 인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형의 집이라는 그런 어떤 희곡 속에서 노라는 처음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형으로 나오게 됩니다만 나중에 뭔가를 각성하게 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대적인 여성자,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름이 노라인 이유는요, 집에서 계속 놀고 있었기 때문에 노라는 아니고요. 자, 미안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다. 뭐 이 태도는 그냥 이렇게만 나눠보도록 합니다.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입니다. 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어떻게 나눠지느냐? 뭐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고요. 적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을 거고 객관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긍정하는 입장의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공이 보통은 착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영웅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벤져스 같은 걸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평천하의 윤직원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고 서술자는 그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인물에 대해서 긍정과 비판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고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쭉 바라봐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태도가 객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서술 방식에 따른 사건 전개의 속도. 이것도 우리 문제화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건 전개의 어떤 속도를 따져주는 거. 어떻게 함으로써 속도가 빨라진다, 사건 전개의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런 식의 선택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속도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 자, 일단 크게는 이렇게 나눠봅니다. 묘사와 서사와 요약과 생략으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묘사와 서사와 요약과 생략입니다. 자, 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묘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배경 묘사가 들어가느냐, 심리 묘사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묘사가 두 가지 정도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면, 자,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 시간적, 시대적 배경 보여주는 것, 요게 배경 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 묘사,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걸 심리 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묘사의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 강의실의 모습을 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눈으로 한번 쫙 봤을 때 한 번에 눈에 들어오고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한 번에 정리가 돼요. 근데 그 말로 정리해 볼 때 보면 되게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으로는 한 번에 정리가 되지만 말로 정리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 길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거의 정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느려집니다. 느려짐. 자, 정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심리 묘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든다든지 어떤 생각이 든다든지 어떤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 마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훅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말로 설명을 해보자 역시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간이 느려진다, 정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사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사는 뭐냐? 대화와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와 행동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간접제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접제시하는 부분은. 직접 간접제시는 뒤에서도 설명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자, 대화는 흡담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 행동은 뭡니까? 인물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날짜에 걸친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소설가하고 소설을 읽는 독자 사이의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의 흐름이 현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시간이고요. 실시간이고 리얼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리얼타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소설 읽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느린데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이 읽는 속도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현실의 시간이다. 이렇게 리얼타임과 똑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약을 하는 거. 자, 서술자가 소설의 전반적인 사건을 요약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반적인 사건은 며칠에 걸쳐서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몇 달에 걸치거나 혹은 몇 년에 걸쳐야 돼요. 자, 여기서 실시간으로 지금 동작을 지금 동작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얘는 며칠에 걸치고 몇 달에 걸치고 몇 년에 걸친 거를 몇 줄 만에 끝내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소설의 흐름이 빠르게 됩니다. 소설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 이렇게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략이 나오는데 사건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 작가가 일부러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생략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에 텀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적인 텀이 이렇게 딱 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단을 띄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단 줄과 줄 사이를 띄어가지고 아예 시간이 건너뛰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시간 흐름이 연락이 빠릅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20년, 30년 한 번에 째껴버리고 막 이럽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표를 좀 잘 보시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실시간 리얼타임입니다. 실시간 리얼타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느려지는 거고요. 이쪽으로 빨라진다. 이렇게 빠른, 여기 느려짐 이렇게 생각하시기 부탁드리는데 이런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얘보다는 얘가 빠르지만 얘보다는 얘가 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사 부분보다는 요약 부분이 훨씬 더 시간의 흐름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묘사보다는 서사 부분의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고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과 서술자의 계획 편집자적 문표이 나오고 있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자, 선택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지만 미안하게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답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정답이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정답이 되는 경우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한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 마음에 스친 느낌 이거 아무런 제약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사람이 쓴 날개라는 작품이라든지 오삼원이라는 사람이 쓴 유예 같은 작품들, 자,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의식의 흐름 기법은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수능에서도 이미 출제가 되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의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소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소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잠이 들거나 아니면 총을 맞아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끝나는 시점에 소설이 끝나요. 그러다가 의식을 차리면 다시 소설이 연결되고
이 사람이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인공이 딴 생각한 대로 그냥 소설이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의식의 끈기법은 생각보다 소설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쓰기도 어렵고 써보면 알아요.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이미 많이 출제가 돼서 우리들 좀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기도 읽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내신 시험 문제에서 소설가 구보시의 1일 이런 작품들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또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알아주세요. 자,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접 평가를 내리거나 인물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서술자가 지 감정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독자에게 공감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한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자면 1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개입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개입을 한다면 어디서 개입을 해야 될까? 그치, 우리 어디서 개입해야 됩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을 개입하면 안 됩니까? 개입하는 순간 그건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고 어떤 경우였습니까? 자, 이런 경우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뭐 이런 것처럼 따옴표, 큰 따옴표입니다. 인물의 대사를 얘기하는 거지. 따옴표 바깥쪽에서 따옴표 바깥에서 서리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 99.98% 이건 그냥 뭐냐 편집자적 논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옴표 바깥쪽에서 서리법을 사용했다. 어찌 가련하지 않으리요 어찌 벌을 안 받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따옴표 바깥쪽에 서리법이 쓰였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조건 편집자적 논평이다. 99.98%입니다. 무조건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두 번째, 판소리의 소설과 비슷하게 누구누구의 거동보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 거동보소. 판소리계 소설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되겠는데요. 누구누구 거동보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판소리의 어떤 창자가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기법들을 얘 행동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객을 집중시키고 끌어들이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마치 서술자가 관객들에게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그런 형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고전 소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뒤에서 또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역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인물의 제시 방법이다. 인물의 제시 방법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인물의 제시 방법은 나와 있는 그대로를 다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제시다, 분석적 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도 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말하기 방식이다, 텔링의 방식이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직접 제시, 분석적 제시, 그 다음에 말하기 텔링 기법이다. 자, 여기서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호기롭고 의욕심이 강하고 맑고 더러운 걸 조금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성품이 호기로운 사람이야, 의욕심이 강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 거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제시, 말하기 방식, 텔링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간접 제시는 그럼 무엇이냐?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적 제시인데 극적이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간접 제시, 극적 제시. 자, 묘사적으로 보여주기 방식이고 쇼잉의 방식이다. 자, 이런 방식은 누가 하는 거냐?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놈의 성격은 어떻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얘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대사를 침으로써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된 건지. 자, 여기서 자, 캐러멜을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는 인물은 말이에요. 캐러멜을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개념이 없죠. 이건 또 어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애 나오면 순sam이에요. 미키 대장 그냥 캐러멜 그냥 쏠까 집어먹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치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목덜미에 방수를 한 대 3개 내려꽂는 것이었다. 목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손으로 친 거죠. 방수를 딱 이렇게 딱 쓰러지게 했는데, 자,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버지는 이 가게를 굉장히 소중하게,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그런 소설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행동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데 이거 둘 다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 행동입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행동만 보여주고 있네. 행동만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 오케이? 이런 걸 통해서 얘가 어린이답구나, 가게를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이런 심리를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제시 방법? 간접적인 제시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분의 제시 방법이었습니다. 이분의 제시 방법에서는 어떻게 제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용어들도 지금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주는 이 용어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풍자와 해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자와 해학. 자, 풍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해학이라는 건 무엇일까?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나 사회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서술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그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방식을 풍자라고 얘기한다면, 자, 해학이라는 것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독자가 대상에게 호감이나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설 방식을 해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어려운 말로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희화화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화화. 하지만 비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쌍하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되겠죠. 자, 풍자의 대상이다. 그럼 누구를 풍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놀부. 이거 겁나 못된 인간인데, 그치? 풍자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웃기긴 웃긴데 웃기면서 좀 불쌍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흥부가 되겠지, 흥부. 네? 맞으면서도 막 그 밥알 떼먹고 이런 굉장히 웃긴데도 불구하고 불쌍합니다. 이렇게 흥부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을 해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부를 바라보는 저런 시선을 풍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문체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체. 자, 문체 문제는 사실상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휘들이 나왔을 때 어떤 어휘들인지 좀 잘 좀 구별하자는 의미에서, 자, 첫 번째 부어체입니다. 구어로 쓰이는 문체. 일상 대화에서 실제 사용하는 말투가 나타나는 문체입니다. 요즘 소설들은 거의 다 구어체로 되어 있고요. 옛날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 문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문어체. 자, 구어에 비해 일상 대화에서 잘 쓰이지 않고 글에만 주로 쓰입니다. 글에만 주로 쓰이는 그런 어투이기 때문에 오래된 시대에 그런 소설들에서 많이 좀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말투가 되겠습니다. 물론 구어체,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에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판소리계 소설은 옛날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원작이 독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관객들한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판소리를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구어체에 좀 더 가깝고요. 그 밖의 소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쓰여진 소설은 문어체에 가깝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소설로 넘어오게 되면서 원문이 일치가 되게 되면서 구어체로 이제 소설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간결체. 간결하고 짧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체가 되겠고요. 긴장을 넘치는 장면 이런 데서 간결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 만연체는 그거와 반대입니다. 만연체는 장어 긴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어 긴 문장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인물의 심리를 묘사한다든지 외양을 묘사한다든지 이럴 때 만연체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감각적인 문체라고 얘기한다. 이 감각적이라는 말을 꼭 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중요하고 소설에서 중요한 말이니까
자, 시각적으로 후각이나 촉각 이런 것들을 인간의 감각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이런 감각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감각적인 문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스러운 문체, 이 어려운 말은 의고적인 문체, 이게 단어 뜻을 좀 단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의고적 문체라고 합니다. 예스러운 문체, 의고적 문체. 자, 한자는 문화적 표현, 뭐를 많이 사용하여 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의고적인 문체, 예스러운 말들을 일부러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전소설은 의고적인 문체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의고적인 문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냥 예스럽기 때문에. 현대소설에서 옛날 소설을 비스무리하고 흉내냈을 때 우리가 예스럽다, 의고적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고 문체 문제 자체는 저런 단어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갈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갈등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갈등입니다, 갈등.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에요. 갈등이 없으면 소설을 쓸 이유도 없고 소설을 쓸 재미도 없습니다. 읽는 재미가 없어요. 갈등이 있어야 재밌는 거죠. 누가 나와서 싸울 때 우리가 갈등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등의 첫 번째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내적 갈등이 있고요. 내적 갈등이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자,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 갈등이죠. 김만중의 부흥공에서 성진의 세속의 부귀공명을 추구할 것이냐, 불려주긴 도를 추구할 것이냐, 요딴 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적 갈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세속적 부귀공명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지. 그걸 왜 고민합니까? 그죠? 일단 부귀공명을 얻은 다음에 불도 좀 나중에 닦으면 안 되나? 일단. 자, 두 번째, 외적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는데, 정리해보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외적 갈등이다. 즉,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김용현 동백꽃을 보시면은요, 정숙이라는,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막 박싸움 걸어옵니다. 나도 그거에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 서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진 사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개인과 사회. 사회는 사회 제도 혹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과 사회 관습적인 제도. 자, 레디메이드 인생 같은 소설에서는요, 인텔리를 좀 배운 사람이에요. 지식인이란 말이야. 그런 등장인물인데 사회가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이 인텔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사회와 갈등. 자, 세 번째, 개인과 자연의 갈등. 안 그래도 요즘 화산 폭발 이런 것 때문에 해저에서 화산 폭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큰 그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 현상들이 사람에게 또 이렇게 또 어떤 위협을 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김정은의 사하촌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뭄이라는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이죠. 이게 사하촌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소설이라는 걸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운명이 갈등할 때, 운명은 그 개인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운명도 역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외부적인 어떤 힘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운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것도 외적 갈등의 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주의 역마,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성기라는 우리 주인공, 역마살이라는 운명,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갈등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갈등은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하는 인물들을 꼭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갈등하는 인물을 맺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소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요, 소설의 구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구성. 자, 여러 가지 구성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단적인 위기절전 결말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게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성 방법도, 자, 사건의 가지수, 사건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 자, 단일 구성, 당연히 작품 속에 한 가지 이야기만이 전달되고 있을 때 단일 구성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전달된다는 것은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단편 소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성 방식을 볼 수가 있겠고, 복합 구성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두 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편 소설에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꼭 섞여 있을 때 장편 소설,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단편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사건의 진행에 따라 평면적인 구성도 있고 입체적인 구성도 있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 평면적 인물도 있고 입체적 인물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작품 속에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 그러면 평면적인 구성이다. 평면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입체적 구성이라는 건 시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역행적, 역수행적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입체적인 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대기적 구성, 이런 표현도 좀 기억해주세요. 일대기적 구성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대로. 고전소설에서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평면적인 구성을 주로 많이 취합니다. 물론 고전소설에 100% 평면적 구성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전소설을 흔히 사용한다. 자, 현대소설, 심리를 주로 다루는 심리주의 소설, 이런 소설에서는 역행적, 역수행적 이런 구성을 취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게 액자형 구성이 되겠습니다. 액자형 구성. 그 밖에 피카레스크식 구성, 옴니버스식 구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구성 방식들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까지만 좀 알아두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액자처럼 이렇게 겉의 이야기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이게 외부 이야기 속에요. 이야기 2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2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액자 이야기하고 속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당연히 액자식 구성이었을 경우에 당연히 이야기 2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야기 2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야기 1보다 겉에 있는 이야기보다 이야기 2가 훨씬 더 중요하다. 등장인물도 많이 달라질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 속에 그 이상 이야기가 들어가는, 자, 독자와 작중 현실을 서술자가 매개함으로써 사실감을 중요하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독자와 작중 현실을, 이 작중의 현실을 이 이야기 밖에 있는 독자가 매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감 넘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간략하게 살펴볼 구성과 플롯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성과 플롯의 차이점. 자, 구성과 플롯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 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성과 플롯의 차이점이 아니고요. 구성과 줄거리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구성과 줄거리의 차이점. 구성과 줄거리입니다. 구성 플롯이라고 얘기해요. 구성 플롯. 작가의 의도에 따라 논리적이고 인과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고 작가의 의도가 시간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시간 순서도 플롯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논리적, 인과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플롯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줄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적 순서를 그냥 나열되어 있는 그런 사건의 줄거리,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성을 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구성이 되겠고, 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설에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만난 소설에서는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소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소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성과 줄거리, 플롯과 스토리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재의 기능. 자, 소설에서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갈등의 매개물이 될 수가 있다. 갈등의 매개물. 자, 갈등의 매개물이 되는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와 연관을 지어서, 제목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제목과 연관지어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이 소재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소재들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겠고 갈등의 매개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심리 이런 걸 상징할 수도 있겠네요. 인물의 소재로 인물의 처지나 상황,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성격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소재 여러 장면의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매개물, 뭐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황순원의 합 같은 소설에서 합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담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할 때 뭐 담배를 피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재들이 장면의 연결고리로 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주제를 암시하는 그런 어떤 소재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정한 소재를 통해 주제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하는 소재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미안하게도 이것은 소설의 어떤 내용과 스토리죠. 스토리의 흐름 속에서 이것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흐름이 먼저 있어야지 이 소설에서 쓰이는 이 소재가 갈등의 매개물인 거냐, 성격을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장면을 연결한 거냐, 이런 거 등등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넘어갈게요.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자, 배경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배경도 제목과 연관성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딱 밝혀준다든지, 임진왜란때라는 걸 딱 밝혀준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장소예요. 어떤 뭐 전라남도 남원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된다면 사건 실제 있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든지 사실성을, 사실성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개연성은 있을 법하다는 뜻이에요. 개연성과 사실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부각하는, 주제를 부각해요. 주제. 자, 인물의 비참한 처지를 더 비참하게 느껴지게 하거나 인물의 부정적인 속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배경을 설정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 이게 사실은 배경에서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흐린 날, 비 오는 날, 당연히 어둡다, 불길하다, 음침하다 이런 느낌, 아주 화창한 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전개 방향, 인물의 심리 이런 거 암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연인과 이별에 비를 맞아요. 당연히 우울한 심리 이런 걸 보여줄 때 이런 배경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얘는 시대적이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한다면,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여기 첨가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뭐가 빠져나오게 됩니까? 주제가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런 어떤 비오는 날, 손창섭 비오는 날 이런 소설을 보게 되면요, 6.25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배경과 더불어서 장마라는 비가 오는 눅눅하고 축축한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뭔가 이렇게 주제를 암시해주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설에 관련되어 있는 문학 개념어들에 대한 것을 총 정리했다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어들을 정리함으로써 고전 소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고전 소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의 특징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전 소설의 특징, 이런 특징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중학교 때는 많이 나왔을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말이에요, 고전 소설의 특징을 그냥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특징을 알고 있어야 파악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특징을 통해서 소설에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세요. 자, 고전 소설은 보통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권선징악적인 주제. 그러니까 착한 사람 복받고 나쁜 사람 벌 받아요. 임과 음보. 잘하면 잘한 대로 축복을 받는 거고요. 못하면 못한 대로 벌을 받는 것이 임과 음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웅이 등장했어. 영웅의 활약상이 당연히 드러나겠고요.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우애, 위기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처럼 주로 주제의식은 좀 어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주제의식을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행복한 결과가 끝나버리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행복한 결말들이 필요하겠지. 그런 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소설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성 방식에 있어서 아까 구성 방식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고전 소설은 대부분의 구성 방식이 평면적,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일대기적 구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보통은 전부 다 서술을 해주게 돼요. 물론 태어나는 거, 죽은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간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되겠지만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원적 구성, 이런 것들은 좀 독특한데 천상계의 이야기와 지상계의 이야기,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천상계와 지상계, 천상계에서 벌을 받아서 지상계를 쫓겨났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인물에 대해서 해볼게요. 인물. 자, 평면적인 인물,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전형적인 인물, 어떤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 틀에 박힌 인물. 자, 그 다음에 초월적 인물, 요것은 우리 뒤에 있는 사건, 비현실적 정기성과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초월적인 인물, 약간 신적인 존재. 인간이긴 인간인데 굉장히 전설적으로 뛰어난 능력치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아닌 존재가 등장할 때도 있고요. 신적인 존재가 진짜로 신이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때 고전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쪽에서 내가 여기다 밑줄 그어놨는데 우연적인 사건,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필연적하고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필연적인 반대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필연적이라는 것은 인과가 분명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근데 우연적은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길동이 홍길동전 같은 거 보시면요, 길동이 밖에서 검수를 연습하고 있는데 아빠가 우연히 지나가다 봅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연결되고 이렇게 뭔가 이게 필연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우연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여기서 전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기서 전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전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대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는 걸 전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전기성은 기이한 이야기다. 기이한 이야기. 신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현실적, 전기적, 이런 것, 기이한 이야기를 전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날아다니거나 도수를 부리거나 칼 혼자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그치? 혼자 막 전쟁 나와 다 이겨 막, 다 죽여 막 머리 다 잘라와, 귀신 나와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비현실적, 전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우연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연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전제를 항상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전기성이 없으면 비록 우연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적인 전개다, 사실적 전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무방합니다. 자, 우연히 만나는 건 이거 현실 생활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 생활 전부 다 인과관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고전소설이니까 가주세요. 우연성은 들어가 있어도 전기성이 없으면 그냥 사실적으로, 내용이 사실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향전 같은 작품에서는 도술 부리거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몽룡하고 춘향이 만날 장면은 굉장히 뜬금없이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사실안전기 같은 작품 사실적인 전개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문체입니다. 문체는 주로 문어체, 운문체, 율문체가 쓰이게 되는데 뒤에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을 좀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만, 문어체의 경우는 많고요. 판소리개 소설은 구어체를 사용하게 된다. 뒤에 나옵니다. 자, 운문체, 리듬감이 있는 그런 어떤 문체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 편집성 문평이라고 했죠. 이게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고전소설에서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따옴표 바깥쪽에 서리법이라는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따옴표 바깥쪽에 서리법 나오는 장면들 전부 편집자적 문평으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지에 자주 나와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사건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선택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고전소설의 유형입니다.
고전 소설을 유형을 알아두게 되면요, 고전 소설의 이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를 알게 되고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소설의 유형을 알아두는 것도 고전 소설을 읽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애정 소설이 있습니다. 애정 소설. 자, 애정 소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주제인 소설의 애정 소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정 소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정 소설. 자, 주인공들의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자,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구조가 뭐냐? 시련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구조가 반드시 나오는 게 애정소설입니다. 그냥 서로 만나서 처음부터 사랑하고 사랑하다 결혼했다 끝!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가 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그런 스토리, 애정소설의 주요한 스토리라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공과 결국 이생비장전, 막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소설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소설. 자, 이 가정소설도 옛날부터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던 그런 소설이 되겠는데, 가정을 주로 배경으로 합니다. 가족 구성원끼리 다툽니다. 자, 예를 들자면, 새어머니 들어옵니다. 이 무조건 새어머니 들어오면 거의 나쁜 여자예요. 이거 착한 여자 거의 없어요. 그치? 전부인의 자녀들이 있는데 불쌍하게 엄마 이미 죽은 전부인이잖아. 이미 엄마 죽었는데 겁나 구박합니다. 응?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독사가 막 갖다 먹이고 막, 연못에 갖다 막 빠뜨리고 막 귀신 되게 만들고 막 모함하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스토리들 이렇게 학대하거나 아니면 처와 첩이 보통 처가 있고요. 첩이 나중에 들어오죠. 이 나중에 들어온 첩이 처를 막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본처의 자리를 막 뺏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자, 이 경우에는 주인공은 웬만하면 착한 인물로 설정이 됩니다. 주인공을 부딪히는 인물은 나쁜 인물이에요. 가족 간에도. 그치? 그래서 선과 악의 극명한 대립을 잘 보여줍니다. 선과 악의 극명한 대립. 사실함정기 아니면 참성감이력 같은 소설이 있는데 참성감이력 같은 소설은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다 손친다 하더라도 거기서 착한 인물과 나쁜 인물을 구별을 하게 된다면 선악의 대립으로 쫙 나눠지기 때문에 인물의 구조가 단순합니다. 인물은 많이 나와도 구성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영웅소설, 분담소설입니다. 영웅소설, 분담소설 다른 종류의 소설이겠습니다만 거의 같이 쓰인다고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웅소설은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고요. 분담소설은 군사적인 활약상,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이런 얘기가 담겨있는 게 분담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영웅들이 전쟁이 나가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영웅소설, 분담소설 같이 가는 거죠. 자, 분담소설의 대체로 영웅적인 주인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웅소사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웅소사 구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영웅소사 구조. 자, 영웅소사 구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이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선녀가 내려온다든지,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출생을 도와주든지 해요. 자, 그 다음에 웬만하면 고귀한 혈통에서 출생합니다. 고귀한 혈통. 좀 높은 집안의 자식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린 시절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 비범한 능력으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 자, 그래가지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버려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가, 기야, 버려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출가, 기야를 했다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조력자를 만납니다. 자, 여기서 능력을 만땅 얻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또 역시 시련보다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 주변 시기 질투로부터 어떤 시련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 시련을 당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도와준 사람도 계속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조력자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 한번 시련을 겪게 되고 이게 또 도와준 사람 나타나고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이런 어떤 서사적인 구조를 도와주는 게 영웅서사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약이 출생해서 고기약이 혈통해서 기약이 출생을 해서 비만 능력을 보여줬다가 시련을 계속 당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조력자로 나와서 그걸 극복하고 시련 당하고 극복하고 시련 당하고 극복하다가 최종적으로 영웅이 되는 거죠. 전쟁 나가서 싹 쓸어버리고 승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영웅 소설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비슷하게 나와요. 홍련전, 홍련동전, 뭐 유충열전, 박시전이는 영웅 소설은 주인공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다 비스무리한 스토리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풍자 소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풍자라는 것은 웃기면서도 비판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는 게 풍자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웃기면서 비판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인물을 내세우죠. 부정한 인물입니다. 자, 그들 무능과 위선을 풍자하고 당대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 막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당대 사회의 나쁜 점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높은 사람들이 야 이거 소설 쓴 사람 누구야 이거 야 데리고 와봐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높은 사람들한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화적인 수법 우화가 뭡니까? 동물이 주인공이야. 동물이 주인공이고 동물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런 걸 우화적인 소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유희, 반어법, 희화화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홍진아 양반전 같이 연암 박지원의 소설 같은 경우는 풍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새결송이라든지 이런 송사소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풍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환몽소설, 몽자뷰, 몽유럽게 소설 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 환몽소설이고요. 몽자뷰 소설, 몽유럽게 소설이 있습니다. 몽자뷰 소설하고 몽유럽게 소설은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뭐 지금 당장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환몽 구조를 가진 소설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현실, 꿈, 현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꿈에 들어갔다가 현실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환몽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환몽 구조가 들어있는 소설을 환몽 소설 그런 구조가 들어있는 소설 중에 대표적인 게 몽자뷰 소설과 몽유럽게 소설이 있습니다. 몽자뷰계, 몽유럽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 들어가는 것을 인몽, 꿈에서 깨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강몽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몽 같은 이렇게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 꿈속에 꿈이 나오게 됩니다. 꿈속에 꿈 어려운 몽중몽이라고 하죠.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요. 몽중몽 우리가 꿈속에 꿈을 다른 그런 어떤 영화들도 있었고 뭐 이랬었는데 꿈속의 꿈, 몽중몽인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냐 꿈속에서 다시 꿈을 꿨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은근슬쩍 살펴보고 오는 꿈속의 꿈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몽구조,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소설이 있어요. 전기소설. 이 전기라는 말도 인물의 일대기를 그렸더라고 얘기하는 그 전기가 아니에요. 기이한 이야기야. 자, 기이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전기소설, 비현실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신기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되겠습니다. 뭐 천상계라든지 뭐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용궁들은, 그치? 자, 현실 속 인물이 신비한 존재와, 자, 신비한 존재와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뭐 천상의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귀신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호랑이 만난 얘기도 있어요. 호랑이, 김현다모 이런 것들 보시면요,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진 얘기, 이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기이한 이야기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목사 적곡이나 이생규장전은 대표적으로 귀신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고요. 영혼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소설. 영혼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귀신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영혼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소설이 유행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유행했고요. 옛날에 천녀유언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은 아니면 미국 영화 중에는 사과 영화 이런 영화들도 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귀신이 산다. 뭐 이런 영화들도 전부 이렇게 귀신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 다른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소설들도 굉장히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장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 자, 이 판소리계 소설은 고전 소설 중에 가장 중요한 유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교과서들에 많이 실려 있고요.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니까 판소리계 소설 꼭 좀 알아두라 합시다. 대표적으로 우리 춘향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흥부 놀부 이야기 흥부전이요. 자, 거북이와 자라 별주부전이죠. 별주부전. 자, 인담수의 방법을 집어 던집니다. 심청의 얘기. 자, 이건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판소리계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충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볼 수 있는 판소리계 소설은 저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판소리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거의 판소리로 남아있는 애들은 이런 정도가 판소리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기본적으로 얘는 어디서 출발하게 됩니까? 판소리라는 그 어떤 공연하는 장르예요. 노래 부르고 연기를 함으로써 관객들을 휘어잡고 감동을 시켜주는 그런 장르라는 거지.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된 것이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기를 하는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소설 속에도 고스란히 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만의 독특한 특징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의 이중성. 자,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층 계급의 비속어, 부어 이런 것도 사용하고요. 상층 계급의 한문자도 사용한다. 그 이유는요, 판소리라는 게 뭐나 하층민에서부터 상층 계급까지 모두가 즐겼던 장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층 계급 비속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상층 계급 한문투 이런 걸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언어 사용의 이중성이 두드러지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층 계급과 상층 계급이 다 같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제에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자,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 즉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와 속에 숨겨져 있는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언어 사용의 이중성과 더불어서 주제의 양면성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풍자와 해악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됩니다. 풍자야, 자, 위기에 처하다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힌다, 손친다 하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골개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자와 해악을 합치면 골개미가 됩니다. 골개미 이런 단어도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풍자 해악을 합친 말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소리를 연기를 하다 보면은 4시간이 넘게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관객들을 거기다 집중시키려고 한다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자와 해악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유희,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발음의 유사성, 독립이어, 언어 고치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말놀이, 말장난을 시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풍자 해학적인 그런 어떤 요소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관객들을 앞에다 놓고 한다는 게 전제가 딸렸던 게 판소리이기 때문에 말놀이, 말장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고사를 활용합니다. 자, 중국 옛날 고사가 자주 활용되는데 그 부분은 이쪽에 나와 있는 한문처럼 좀 관련이 있다고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건 3층 계급의 사람들이 즐기게 되면서 그 3층 계급의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장면의 극대화, 부분의 독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분의 독자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독자들이 관심 있어야 흥미있는 장면을 나열하고 과장하면서 이야기 연기에 필요한 정도보다 자세하게 서술하는 그런 방법, 확장적 문체를 이용한 장면에 극대화한다. 어떤 한 장면을 뻥튀기시켜서 이만큼 늘려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장면을 뻥튀기시켜서 쭉 하고 늘려놓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유기성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적
유기성 좀 떨어지게 되는 대신에 이 장면을 뻥튀기 시켰기 때문에 이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관객들이나 독자들에게 재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면의 극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춘향전 같은 데서 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아주 길게 묘사를 해가지고 이런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묘사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면의 극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모든 개념어들에 대한 설명은 마쳤습니다. 자, 이제 개념어를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난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 개념어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면서 아, 이런 개념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개념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걸 한 번씩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세 번 확인하고 네 번 확인하는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후로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접근법 이해 틀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소설을 이제 실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 틀을 수업 시간마다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모든 소설을 볼 때 이 틀을 따라서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항상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니까 보기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지문에 보기가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거의. 자, 이 보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보기에서 주로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대충 어느 시대 스토리구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당시 분위기를 짐작해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인지 아니면은 임진왜란 시기인 건지 군부 독재 시절인 건지 여러 가지 시대들이 다가오게 된다고 한다면 소설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주제를 주어줄 때가 많습니다. 이 주제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냥 주제를 그냥 주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갈등관계를 그냥 눈으로 보여주게 되면 갈등관계. 또 어떻게 보면요, 이 보기만 읽어본다 치는다 하더라도 소설의 80% 이상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기를 먼저 찾아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보기를 다 읽으셨으면 보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내셨다고 얘기한다면, 자, 그거에 걸맞게 인물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물을 찾으세요. 단순하게 찾는 겁니다. 인물을 그냥 찾아가지고 똑같은 인물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똑같은 인물에 삼각형을 쳐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 인물들을 표시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작품들은 인물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의 표시만으로도 거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물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찾아서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나가고 있는 모든 분석지에는 인물 체크가 다 돼 있습니다. 한번 모든 인물을 찾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야 될 작업, 인물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인물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 인물들이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죠. 자, 근데 성격의 제시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제시했던 성격이 이렇구나, 심리 상태가 이렇구나, 이런 거 금방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접적인 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무엇이다,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간접적인 경험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인물들을 찾아서 찾을 때마다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곱하기. 여러 번 반복이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게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인물들의 성격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물들의 성격이 결정되는 그 순간 자, 대립하는 인물이 누군지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대립하는 인물, 즉 갈등하는 인물이 누군지 그 갈등을 분석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설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갈등을 분석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해줘야 될 것은 인물을 찾아가지고 그 인물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전부 밑줄거서 매칭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게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한번 매칭을 시키다 보면 아,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여기 정도까지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냥 요것만 하셔도 소설을 거의 다 이해하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거예요. 에피소드. 자,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는 건 짤막한 그런 어떤 이야기의 단위를 에피소드라고 얘기한다. 짤막한 이야기의 단위. 짤막한 이야기의 단위가 별건 아니고 이 인물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요만큼의 짤막한 이야기 단위를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마다 에피소드 3, 4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이렇게 에피소드를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에피소드 정리가 다 됐다고 얘기한다면 전체적인 우리가 구성이라기보다는 스토리를 정리해 나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를 정리해 나가요. 전체적인 소설의 흐름이야. 전체적인 소설의 흐름. 이야기를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접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기를 먼저 분석한다. 인물을 찾는다. 인물의 성격을 표시해서 매칭을 시켜본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럼으로써 갈등하기를 파악해 보시면서 에피소드별로 좀 정리해 보시고 그걸 전체적인 스토리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을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풀이 방식. 자, 문제풀이.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혹은 구성 이런 걸 묻는 문제를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렇죠?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떠들었던 개념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등장하게 됩니다. 개념을 반드시 알고 이게 이 소설에서 이렇게 구현이 됐구나. 어떤 인물의 입장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것은 내적 초점화의 기법을 사용했구나 이런 등등등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념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시는데 얘는 선택지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선택지를 보고 그 부분을 다시 찾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선택지를 보고 찾으세요. 자, 그럴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을 주느냐? 이런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걸 알고 있었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구나 이런 것들이 등등등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스토리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를 역시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스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일치 불일치성 문제를 풀어주세요. 일치 불일치. 자, 그 다음에 구절의 의미 이런 문제. 자, 세 번째, 소재의 의미.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올 텐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 안에서의 어떤 일치, 불일치,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이 이야기가 어디쯤 있을 거다,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고, 이동 경로가 어디서부터 어딜 것이다, 찾아가지고 그쪽 찾아서 확인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길어요. 길고,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용이 같은 소설이 어떻게 있습니까? 비슷한 소설이 있어도 같은 소설은 없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셔야 될 건데 스토리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그 내용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스토리 라인을 보고 이 내용은 여기쯤 있을 거야 이걸 찾아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안다면 보기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의 역사적
갈등 관계 주제까지도 다 주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시 위의 스토리상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로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실전적으로 우리가 소설 한 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인물을 찾아야 될지,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3번만 두 번째 연습 문제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실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소설 일단 제목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자, 나상이라는 제목 가진 소설이 되겠습니다. 나상. 자, 이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를 가장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으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자 상황적인 걸 보여주게 되면서 실질적인 배경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 굉장히 힘겹겠네요. 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벌거숭형 인간이 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형의 성격까지 이렇게 여기서 바로 제시를 주네요. 형의 성격 어떤 성격? 천진난만한 성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천진난만한 형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만 잘 찾아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할 소설 좀 슬프게 끝날 거 아니에요.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천진난만한. 원래 전쟁이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폭력에 의해서 순수한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근원적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원적인 인간성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이게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떤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원적인 인간성이 제일 중요하다. 자,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사회를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그런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구성원의 획일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군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획일화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사용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전쟁이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형이라는 인간은 벌거숭형 인간인데 천진난만한데 벌거숭이니까 이 나상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지.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다 이런 뜻이겠지요. 자, 전쟁이라는 폭력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어 가는가. 그래서 인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주제를 담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획일화를 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는 소설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 나상이라는 제목을 봤습니다. 소설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소설에서 자, 형은 또 울었다. 포로로 잡혀가는 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른일 거 아니에요. 형은 또 울었다. 이런 행동을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 나왔던 그런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그런 형의 모습,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같기도 한 그런 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가면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자, 동생도 형의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치며 흐느껴 울었다. 남모르게 소리치며 흐느껴 울었다. 자, 동생도 그럼 천진난만한 인간일까? 그렇다기보단 그저 형의 서로가 울으면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쩜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마음은 그대로 보여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형과 같이 울 수 있는 것이 흐뭇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형과 같이 울고 있는 게 흐뭇한 상황이다. 동생과 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까? 자, 이날 밤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습니다. 감시, 되게 밤새도록 엄하게 감시합니다. 바깥에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 눈을 그치고 불쑥, 야, 눈이 내린다.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야, 눈이 내린다. 겨울이 다 됐는데 갑자기 울다 말고 눈이 내린다고 해요. 천진난만하죠. 그야말로 순수하게 눈 내리는 거 좋아하잖아. 자,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이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홈스탑 소리처럼 들키지 않으려고요. 짓거렸다. 저거 봐, 저기, 모두 잠만 자고 있네. 동생의 허리를 푹푹 찌르기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은 배경의 이미지입니다. 배경.
구체적인 어떤 공간적 배경이죠. 자, 계속해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루하루 소리도 저물어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를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 자, 경비병들은 자기들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야. 포로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경비병들을 옷을 보면서 따뜻하겠네,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모습이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운명이 될지도 모르고 죽어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와, 저 따뜻한 옷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 날로 풀이 죽어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이래도 경비병들 모두 잠들어 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잊을 나서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대네요. 자,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마음이 있게 좋았대시야. 자,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마음이 있게 그래 좋았대시야. 이거 바뀌기 전에 경비병인데 좀 마음이 좋은 경비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도 원래 다리에 다 움직이는데 너도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 야, 다리가 원래 아팠는데요. 요새 좀 이상하대요. 많이 걸었나 보네. 하고 해주기 웃었다. 자기 아픈데 왜 웃어요? 자, 동생은 놀라 돌아보았다. 여느 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들러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끌어안으면서 칠성아, 야, 은서 죽다. 저 말이다. 엄마는 날 늘 불쌍히 여긴대 시야. 야,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리가 이상한 거에 대해서 동생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동생도 아무 말 못하고 있고 동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옵니다. 이런 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치? 자, 형은 변하다 두 눈을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떠들이고 있습니다. 자, 형 노릇을 해야 됩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동생이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 동생, 나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순수했던 형은 또 다리도 또 걱정되고 그러니까 또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튿날 형의 머리는 눈에 띄게 절름거리게 됩니다. 형은 점점 다리가 아픈 모양인가 봐요. 혼자 소리를 또 풀이 죽어 있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더니도 아프면서도 에이 이제 좀 그만 버티덜 무더니 걸었면서도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흑금 겼는지를 보았습니다. 경비병들 물론 아는 척 안 했다. 바뀐 사람들, 바뀐 경비병들이에요.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에게 쓸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뭔가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자, 칠서가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멀찍 웃으면서 내가 무슨 소리 하니? 네가 집에 갈 때 나도 갈 텐데 안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집에 갈 땐 나도 갈 텐데. 그런데 여기 대사를 보니까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 자, 한참 뒤에 또 동생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 똑바로 마주 쳐다보면 했다. 바깥에 바람이 새었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고정문이 소리를 내면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눈 높이 초라한 들판. 자, 이런 것들이 뭐를 묘사해주는 부분이에요?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은 항상 뭐를 살려준다? 분위기를 살려준다고 했죠. 자, 이 분위기는 뭐하고 결합했을 때, 시대적인 배경과 결합했을 때 분위기가 잘 살아난다고 얘기했어요.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다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밖에 눈이 내리고 초라한 들판, 눈 덮인 들판, 바람 셉니다. 분위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뭔가 일이 날 것 같은 듯한 느낌인 거죠. 자, 동생이 또 울어요. 동생 눈에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그것도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하고 지편에서 더 울었다.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형도 정신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이 형은, 그죠? 자,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거리거리는 더 절룩거리게 됩니다. 상황은 안 좋아지게 되네요. 자,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자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다. 이제 힘드니까, 이제 아프니까. 자, 평소에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러운 낯색이었다. 둘레를 들병거리며 경비병들 눈치를 킁킁거리며 했다. 이제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짓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듯이 놀라곤 합니다. 동생은 또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형의 행동 한번 보세요. 그러나 형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터뜨리지 않고. 자, 이렇습니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서 더 흐느낍니다. 여러분 바깥에 한방울이 내립니다. 한방울은 뭔가 눈 주게도 끝판왕이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부대한테 동생이 뒤에다 입을 댄다.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나의 형이라고 그러지 마라. 연합대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성숙한 그런 어떤 어른이 듯한 그런 말투를 합니다. 뭔가 결심이 쓴 건가요? 울지도 말고 모른 척하네. 꼭 동생은 불어 큰 소리로 야 눈이 내린다. 형이 짓거릴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야 눈이 내린다고 동생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 나는 지금 안 된다. 형이라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지금 이제 불길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불길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외면하고 싶은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 형이 아니야. 형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딴척을 하는 거지. 나 못 들었어. 아니 형 그럼 불길한 얘기 하시면 나 못 들었어. 그러면서 야 너 내린다 이러면서 자기가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저 꾹하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결심한 듯한 모습이네요. 동생은 안타까워서 또 웁니다. 형은 그러한 또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정신 차려 형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은 점점점 비극적으로 치닫겠네요. 이튿날 한가지기로 어느 영 기술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어떤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형의 버린 걸 주위에 보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면서 형이 결국 쓰러지니까 총을 쏴가지고 형을 죽이게 됐습니다. 나타나네요. 자,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고꾸라지게 됩니다. 자, 그 사람 총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며칠을 더 살겠다고 뻐득대길. 응? 아니도 운전치마다 좀 빨리 돼질 것이지 빨리 돼야 돼. 그러면서 며칠을 살겠다고 뻐득대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전쟁에 죽을 때만 이제 쓰러질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걷지 못하면 죽이겠다. 걷지 못하면 죽이겠다. 이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쟁의 어떤 냉혹한 비인간성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대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살겠다고 곧 죽을 놈이 아주 그냥 이러면서 굉장히 슬프네요. 이런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의 나상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형이라는 천진난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천진난만한 거지.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런 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전쟁의 와중에 희생당하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자,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자,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 있을까요? 자, 희화화하고 있다. 형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긴 합니까? 근데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형은 오히려 우스꽝스럽기보다는 참진난만한 모습. 자, 내적 독백을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보시면은요, 대사와 행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화와 행동하는 게 내적 독백하는 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를 교차 소설하여 현재 과거를 교차했다. 이것도 나오지 않네요. 자, 간접 인용은 사건 전개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간접 인용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간접 인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큰 따옴표들이 드러나면서 간접 인용보다는 직접 인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주인공의 반복적인 우리 주인공 형 뭐하고 있습니까? 맨날 밤마다 동생 붙들고 울고 있죠. 동생 같이 울어주고 있죠. 그치? 그래서 성격을 구체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울고 있어요. 밤마다 울고 있어. 어린아이처럼 너무 천진난만하니까 그런 성격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6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기억에서 미음이라고 밑줄이 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 이런 것들 전부 어떤 소재라든지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재의 의미, 배경의 의미는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에 첫눈이 흩날리고 있을 때 이 첫눈을 보고 나서 야 눈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형의 동심을 불러일으킨 거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쪽에 난 원래 다리에 다음증이 있었는데 다리에 다음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절름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 아니죠. 이제 2번이죠. 오히려 이 다리가 계속 아파 절름거리는 형을 보면서 동생은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자,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디귿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디귿은 한참 뒤에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 눈 덮인 초라한 들판.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지. 형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뭐예요? 심리를 암시하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 눈 덮인 들판, 차가운 들판, 거기 걸어가야 돼. 포로야.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이게 형의 어떤 쓸쓸한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 1번이 뭡니까? 형의 걸음입니다. 형의 체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형의 걸음이 절름. 더 이상 못 걷는 순간이 돼. 그럼 어떻게 돼? 까발총 죽어. 그렇지? 체온을 암시하고 있는 소리였네요. 맞네요. 자, 미음입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 한방은 눈 중에 끝판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비극적 분위기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형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위글 시나리오를 각색하고자 할 때 A, E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서 E를 보시면요, 전부 점점점점점점 말줄임표입니다. 말줄임표.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구절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말줄임표에 담겨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접지 되어 있는 이들의 성격과 행동 패턴들을 잘 분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지 이게 분석이 좀 잘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A에서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잠든 척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군. 자,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감시병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들 깨있으면 뭔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잠든 모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B 부분에서 역시 말줄임표입니다. 자, 놀라 돌아다 보았다는 표현에 주목해서 놀랐습니다. 그치? 자, 동생의 표정을 보여주면 좋겠지. 형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형 다리가 아프대요. 그 장면이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C에서 춥다면서 끌어안은 형에게 기대어 공감한 고개를 끄덕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채성아, 야, 너무 춥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어안고 있으니까 동생의 모습 공감하듯 아까 얘기했듯이 동생은 형을 걱정하고 있으면서 형의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형이 울면 같이 울어줘요. 그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줍니다. 자, D에서는요. 자, 아빠는 형을 눈보라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지 못한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 아빠는 형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는 거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이 부분에서 부로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방해업자,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 그것은 아니죠.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정답이냐? 여기 동생은 형이 무슨 일이 있어 나 아는 척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쓰러졌을 때, 자기 총을 맞아 죽을 때 동생이 아는 척을 하게 되면 동생도 뭔가 일을 당할까봐 형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나 아는 척하지 말라고. 너도 죽을지 모르니까 동생 위하는 마음이 거기 드러납니다. 근데 형이 죽을 거라는 걸 동생도 느낌 왔지 않습니까? 그 느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 그 느낌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자꾸 외면하고 싶은 거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형 죽지 마. 형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사망 플래그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로 큰 소리로 딴 얘기를 한 거죠. 그치? 근데 형은 꾹하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치? 동생은 어땠습니까? 무심하게 바라본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은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런 동생의 모습이었겠지.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보기 문제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합니다. 제목은 나상이라고 했잖아요. 벌거벗은 모습 나상입니다. 본연의 순수성, 그대로 순수성 그대로네요. 형의 모습이네. 맞네요. 자, 경비병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는, 자, 경비병들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형이었지 않습니까? 얘를 억압하는 존재야. 감시망을 상징한다. 괜찮겠죠? 자,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가면 강제적 상황은 구성원을 폐기를 할 강제적 상황이에요. 구성원을 폐기가 똑같이 행동해야 돼. 얘가 다리가 아픈 사람이건 다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건 간에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개인적인 차이는 필요 없어. 폐기랍니다. 폐기라. 그렇죠? 폐기라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자, 자신 압박하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 무감각했습니까? 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처음에 다리가 이상한 것 같다. 야, 그럼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다 결국 죽음을 결심하고 나 아는 척하지 마라. 난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지성을 파괴하는 폭력에 대한 저항, 무감각한 모습도 나온 적도 없고요. 그걸 저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4번을 정답을 골라주시고요. 마지막 5번.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에 감시를 결심할 수 없는 데따른 희생,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생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전 문제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소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이번 시간에 걸쳐가지고 2시간씩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문학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좀 길이도 길고요. 좀 암기할 것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암기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눠드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연습들을 계속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는 연습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거 한 번 봤으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져서 어느 순간에서 이 선택지는 이런 의미야 라는 걸 잘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